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4.19 혁명 6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19는 4월 19일 하루의 사건이 아닙니다. 2월 28일 대구 의거, 3월 15일 마산 의거, 그리고 4.19 학생 시위, 4월 25일 교수 시위, 4월 26일 시민들의 시위 벌기로 이어진 시민혁명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란 당연히 누리고 거기 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싸우고 지키며 만들어가고 있다는 교훈을 오늘 되새겨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후 첫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겠다며 새 출발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 30세 이상 돌봄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는 다음 주부터 접종이 진행됩니다. 국토부가 신고가를 허위 신고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해 다음 달까지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주택 거래는 물론이고 토지 거래까지 조사가 확대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입장문을 내며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후 첫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는 유능한 정부가 돼야 한다며 민생 과제를 위한 공직기강의 확립도 주문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청와대 참모 개편 이후 처음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메시지는 쇄신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기회로 삼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직후 더욱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각오에 이어 겸허한 자세를 재차 강조한 겁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능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K방역 등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되짚으면서도 어제보다는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과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를 전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민생을 꼽으며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방역과 부동산 정책에 혼란이 없도록 새로 바뀐 지자체장과 특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정책 엇박자를 우려한 발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대화 재개 노력과 더불어 백신 수급을 위한 정상 외교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인적 쇄신에 이어 공직기강을 다잡고 남은 국정과제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4.7 재보궐선거 뒤 지도부 새 판짜기에 들어간 여야의 당내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새 후보 사이 개파 논쟁이 뜨겁고 국민의힘도 차기 당권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당권주자 3인방의 개파 논쟁은 친문 윤호중 의원이 원내 사령탑에 오른 뒤 더 치열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불을 지핀 이는 송영길 후보로 저는 어떤 계보에 속하지 않고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그 계보 찬스를 쓰지 않는 평등한 출발선에서 쓴 민주당원이다. 계보 찬스라는 말로 친문 부엉이 모임을 주도한 홍영표 후보와 고 김근택의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인 우원식 후보를 동시에 깎아내린 겁니다. 이에 원내대표에 이어 당대표까지 친문 일색이라는 불똥이 튈까 홍 후보는 크게 반발했고 저는 우선 이 친문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것이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좀 갖다 붙이는 거 아닌가.
우 후보도 민주당 내 개판은 없다며 거듭 손을 저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소환하는 것은 저는 이건 뭐 당을 분열시키는 건가? 뭐 그런 아주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권 레이스를 앞둔 국민의힘도 잡음이 끊이지 않긴 마찬가지입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 차기 당권을 거머쥐기 위해 당 통합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공개적 견제부터 자연스럽게 진행될 사안이지 특정 정치인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안이 되어서는 안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조기 사퇴를 얘기하면서 시도당 위원장과 만나는 등 미리 밭을 갈아놓고 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주 권한대행은 당대표 출마에 대해 당분간 입을 닫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내대표로 있을 동안은 일체 그런 일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원내대표 선출 날짜를 확정한 뒤 다음 주 새 원내사령탑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여야의 지도부 세판짜기가 본격화하면서 당권을 쥐기 위한 자중질환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시가격 인상 논란 등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서 절충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LH 사태와 같은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주거 안정과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이사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함과 동시에 LH 사태처럼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두 가지를 최선의 과제로 삼아야 할 걸로 봅니다. 노 후보자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며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공주도다 민간 건설이다 하는 게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이사 공급 대책도 보면은 기존에 있는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서로 윈윈하자는 그런 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노 후보자는 또 일부 자치단체장의 공시가격 동결과 결정 권한 이양 주장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 방법을 찾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5개 지자체장들은 공시가격 산정에 불신이 많다며 국토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정확성은 지금 이 순간 계속 논란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정책 조정 역할을 하면서 국토부 정책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이번 달 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지방의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법인 명의로 쇼핑하듯이 열채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또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도 다음 달까지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에서 3%였던 취득세율을 다주택자에겐 8에서 12%까지 크게 높였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저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외지인들의 틈새 투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실제로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남 창원의 아파트의 경우 70 대책 이후 가격이 1억 원 넘게 오르고 거래량도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주민과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가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였는데 불법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창원과 천안, 울산 등 과열 지역 15곳에서 이상 의심 거래 1,2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탈세 58건 등 불법 의심 사례 24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동산 임대법인은 2달간 대구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법인 명의를 이용해 1억 원 안팎의 아파트 6채를 사들인 외지인도 있었는데 매수 금액은 모두 본인의 통장에서 법인으로 이체해 탈세를 위해 명의 신탁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국토부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해당 거래를 통보해 필요하면 세무조사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고가를 허위 신고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도 다음 달까지 벌여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이익 얻을 목적으로 뭐 거래 완료된 것처럼 거짓으로 하면은 사전 거래라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거래 위주로 실시한 실거래 조사를 토지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여권이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바쁩니다. 국무총리에 지명된 김부겸 후보부터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그리고 당권 주자들도 모두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떻게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여권으로서는 선거에 진 가장 큰 원인을 부동산 정책이 실패다 이렇게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보시기에 부동산에 대한 민심은 어떻습니까? 일단 선거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부동산 민심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안 좋고 물론 이제 정부의 정책이 이사 대책 이후에 조금 이제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다가 LH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그게 좀 묻히고 다시 뭐 수습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제가 볼 땐 당분간 이 좀 선거에서 나타나는 결과의 민심이 회복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한 7월 초에 그 사전 분양 좀 시작되고 또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좀 가격 상승률이 좀 많이 둔화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보도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조금씩 이제 국민들이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효과가 있나라고 좀 한번 귀구릴 상황이 되는데 정부의 이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지금 얘기한 대로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지도부는 다 이제 떠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윤호중 신임 여당의 원내 대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여당의 원내대표, 그다음에 다음 이제 여당의 대표로 나서고 있는 후보들도 보면 다 뭐 공급 대책도 얘기를 하지만 세제나 규제에서 완화 뭐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완화 쪽으로 가긴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하고 금융하고 복지 뭐 세제 완화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공급이 첫 번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내용이 제일 1번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종부세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이번에 뭐 민심이도 좀 위반하는데도 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부세 어떤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노무현 정권 때 해당되는 인원이 한 6.9만 명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2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 중에요. 법인들은 제외하더라도 많이 늘었죠.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종부세에 대한 어떤 손질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조금은 시장에서 공시가격에 대한 좀 반론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장에 충격을 안 주고 지금 경제가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약간 뭐 연장한다든지 공시가율을 약간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종부세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정청래 의원이 그런 얘기를 꺼냈던 것 같습니다. 12억으로 기준을 확 올려버리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기준선을 높이든지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또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막 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10억이라는 어떤 금액을 두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이 선별식으로 종부세에 대해서 이제
그 개인마다 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1주택자 숫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딱 예. 10여 개라고 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딱 던질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라든지 어떤 가이드를 정하면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제 어떤 가이드나 제안을 하셔야지 예. 10억으로 딱 해버리면 사실 70% 수준이니까 사실은 5억 정도 더 올리는 거거든요. 3억이 그렇죠.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건 뭐 해당자가 또 더 줄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종부세가 늘어나면서 세수가 좀 늘어났잖아요. 근데 예. 그것이 뭐 몇 조 단위도 아니고 몇 천억 수준인데요. 3천 몇백억인데 그런 부분이 늘어난 거에 대한 투명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늘어난 돈을 어떻게 쓰겠다 이런 부분하고 그 종부세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득이 없는 분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 세대별로 또 어떤 상황에 따른 별로 다 맞춤형으로 구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뭐 면제를 해준다든지 예. 뭐 아픈 분이 계시면 면제를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세세하게 좀 코드화돼 있다라면 의료보험처럼 코드화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종부세에 대한 반감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9억이신데 월급을 뭐 급여를 2억씩 받는다는 그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은 또 내는 게 좀 맞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좀 같이 섞어서 통합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집값은 뭐 당사자가 올리는 게 아니고 올라가니까 그냥 올라가는 네, 건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이 없이 된 분들은 진짜 세금을 내려면 그건 자기가 벌어서 내야 되는 문제이기 그럼요. 때문에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또 누가 얘기하기 쉽게 이제 말하면 팔고서 그러면 뭐 그 돈 갖고 내면 되지라고 하는데 생활 터전을 갑자기 이리저리 막 옮길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이제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군요. 그런데 정부는 그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 기획조사를 벌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효과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시장에 예. 실제로 저번에 그 천준호 의원이 국정감사 때 통하면서 그 허위 신고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시는 바와 같이 광진구 같은 경우엔 신고가 중에 70%가 허위 신고였으니까 뭐 강남구도 마찬가지고 서초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로 주가 조작하듯이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홍당기 부총리가 이제 던져놨었는데 거기에 이제 허위 신고에 대한 부분이 강력하게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허위 신고도 시장을 혼란시키고 왜곡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잡아준다라면 또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부분하고 3천만 원의 벌금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자전거래나 허위 신고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세력들이 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원한다면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그랬다라면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운전면허도 음주운전하면 취소를 하는데 이런 국민의 복지를 흔들리게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다 추가적으로 면허 취소까지 넣는다라면 제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이런 행위를 스스로 자정해서 안 할 거로 좀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새 참모들하고 이제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를 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을 해라. 뭐 이런 주문인데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와도 특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방역과 부동산 문제는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아슬아슬한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네. 뭐 대통령이 저렇게 발언한 어떤 대목에서 인물을 떠올리자면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맞습니다. 결국 뭐 기조 자체가 지금의 여당 기조하고 많이 다를 거여서 지자체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라 그러면 기조가 흔들리거나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럴 여지는 좀 없습니다. 예. 폭에 좁고 일단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어떤 정책이 시장 한 분이 다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또 시의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갈등을 좀 최소화하라는 뜻 같습니다.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서 좀 잘못된 신호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오세훈발 재건축 그 들썩들썩이 사실은 데이터상으로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언론에는 매일 보도가 되는데요. 네, 들썩들썩이지 거래는 안 되고 있거든요. 거래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된다는 기사를 같이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세훈발의 어떤 그 재건축의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미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뭐 만 세대가 있는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가 그렇게 들썩 있는데도
2개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선거 이후에. 예. 그러면 이건 거래가 없다고 봐야죠. 이제 진짜 필요한 분이 사신 거지. 이거 뭐 재건축 호재를 보고 산 것이 아니거든요. 또 목동 신시가지가 몇만 세대인데 거기도 거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오세훈 시장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해서 이게 전혀 시장에서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좀 언론들이 많이 노출해 줬다라면 지금 뭐 대통령이 말씀하신 방역은 당연히 이제 협력해야 되고요. 부동산 부분은 이제 협력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볼 때 갈등을 좀 최소화하고 거래가 많아가지고 투기가 의심될 때 토지거래 허가국을 묶는 게 정상인데 지금 거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계주공 단지도 거래가 없습니다. 거의 뭐 영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조금만 제대로 보도를 해주신다라면 시장이 알아서 좀 자정작용을 할 테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너무 이제 걱정을 미리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 국토부 장관이 된 노영욱 장관 후보자도 문제는 뭐 다 협의하고 잘 협력하면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좀 보이던데 새 장관 후보자의 앞으로의 정책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분은 뭐 정확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정확하시고 뭐 투기 근절을 먼저 내세웠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 던졌던 정책들, 좀 이사 대책, 변창흠 장관이 추진하던 이사 대책이 또 호응이 좋거든요. 시장에서 많은 단지들이 응모를 했고 그걸 잘 추진할 때 이제 시장의 공급 신호가 정확하게 가니까 그 부분하고 또 이제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한 것도 이어서 가야 되고 공공 재개발도 또 있고 큰 일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하고 딱 집어서 투기 근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예전에 뭐 장관들이 해놓으신 구축해 놓은 어떤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좀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고 또 LH 사태도 좀 마무리하는 어떤 모습을 같이 보여주시면은 제가 볼 땐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어떤 좀 호응이 긍정적인 면으로 좀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국무조정실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뭐 컨트롤하던 곳이니까 기대를 걸고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수급의 경고등이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은 백신 확보에 총력을 쏟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K-방역을 자랑하다가 백신 대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첫 회의에서 꼽은 최우선 민생과제 가운데 하나는 백신입니다. 현재 접종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정성 논란에 이어 미국의 추가 접종 계획까지 겹치면서 국내 백신 수급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4차 대유행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무엇보다 안정적인 확보에 힘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생에 있어서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원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정부 질문 첫날 정부 역시 무엇보다 백신 수급 우려를 불식하는 데 안간힘을 썼습니다. 상반기 1,200만 명 접종이라는 목표는 결코 희망 고문이 아니라며 추가 확보를 위해 정부는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를 좀 믿어주시고요. 정부로서는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목표를 세웠는데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이 어렵지만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야당은 너나 할 것 없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구체적인 확보 계획 하나 없이 빈손으로 믿어달라고만 한 게 몇 달째라며 양치기 정부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역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가 백신 확보에 나설 때는 백신이 급하지 않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방역 방해 전문가입니다. 정의당 역시 정부가 K-방역 성과를 정치적으로 과시하다가 안일하게 백신 확보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K-방역 성과에 취하고 정치적 활용에만 눈이 멀어 백신 정책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백신 확보 비상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에 자신감을 보였던 지난해 3차 유행 이전 때와는 다른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부터 만 30세 이상 돌봄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는 다음 주부터 접종이 진행됩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예방접종센터 대기실이 차기 시작합니다.
장애인과 노인, 국가보훈자 돌봄 종사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가정에 방문해서 하고 있죠. 환자를 케어하고 있고 밀접 접촉을 하니까 좀 맞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왔죠. 해외 출입이 잦아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취약할 수 있는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도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많은 접종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예전처럼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시절이 다시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종이 가능한 곳은 동네 병원을 포함해 전국 위탁 의료기관 1,790곳. 앞서 정부가 파악한 접종 대상 돌봄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은 40여만 명이었지만 실제 접종자 수는 적을 걸로 보입니다. 희귀 혈전증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양천구의 의료기관에서는 하루 동안 30세 이상 돌봄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 90여 명이 접종했습니다. 예약 접수는 오는 금요일까지입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안전성 검토 차원에서 지난 8일부터 접종이 보류됐다가 닷새 만에 재개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투석 환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주사를 맞습니다. 최근 들려오는 이딴 부작용 사례에 불안감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지만 온종일 환자들을 상대하는 만큼 하루빨리 면역이 형성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저희 약국 내에서 다 같이 이제 일정도 맞춰보고 해야 되니까 아직 정확히 날짜를 정하진 않았는데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위험도가 높은 쪽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백신을 맞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찰과 소방,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의 접종 일정을 기존 6월에서 이달 말로 앞당기는 등 애초 일정을 따라잡기 위해 접종 시계를 빠르게 돌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얀센 백신의 안전성 문제도 불거진 데다 이국이 3차 추가 접종을 검토하면서 수급 차질 우려는 여전합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확보해둔 백신을 최대한 활용해 2분기 1차 접종자를 늘리고 물량 추가 확보 계획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엿새 만에 500명대로 내려갔지만 휴일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이지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확진자가 40%를 넘어서며 전국적인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512명 가운데 수도권에서 288명이 발생해 56%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는 경남과 울산, 부산 순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들 지역의 주간 일평균 환자는 9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남이나 경북의 3배가 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확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산에서 이제 알려진 것처럼 장례식장이라든지 또 울산 지역의 골프 연습장 이런 쪽에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도 영남 지역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데 감염 경로를 잘 모르는 확진자 비중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넷째 주 23.7%에서 조금씩 늘더니 지난주엔 29%가량이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모르는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수도 있고 또 내가 확진됐던 사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어디서 감염을 확산시켰던 부분이 거의 30%, 즉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근데 이게 원래 지역사회 감염의 전형의 특징입니다. 감염 원인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4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지역의 집단 감염이나 요양병원의 환자 발생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요양병원 등에는 이미 백신 접종이 이뤄져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주 연속 주간 평균 100명 초반대를 유지했고 사망자는 늘었지만 치명률은 전주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70명이나 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국내 지역 전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고위험 국가에서 온 입국자들을 시설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기존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주요 3종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지난주에만 70명 늘었습니다. 새로 확인된 70명 가운데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64명, 남아공발 5명, 브라질발 1명이었습니다. 내국인이 41명, 외국인이 29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도 전체의 절반에 이릅니다. 지난주에 확정된 변이 바이러스 사례를 보면 해외 유입이 35명이고 국내에서 발생된 경우가 35명으로 국내 발생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35명 중 27명은 집단 감염 사례에서 나왔고 8명은 아직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되지 않은 개별 확진자입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449건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를 발견했는데 영국발 388건, 남아공발 51건, 브라질발 10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발 이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9명이 확인돼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감염자는 내국인 5명, 외국인 4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변이와 같은 변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변이는 지금 전파 속도가 한 20% 정도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주의가 필요한 변이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정부는 특히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국가에서 온 입국자들을 시설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고위험 국가에 대해서는 입국자 전체에 대해서 시설 격리를 4월 22일부터 시행해서 국내 유입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격리 면제자에 대해서는 입국 뒤 활동 계획을 준수하는지 중간에 유전자 증폭 검사, 즉 PCR 검사를 더 받는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도입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계획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와 효과를 믿을 수 없어 더 위험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유흥업소에서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던 자가검사 키트 도입 논의를 학교로 돌렸습니다. 개학 이후 서울시 19살 이하 확진자는 시 전체 확진의 10%를 넘고 학교 11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다는 통계에 근거를 뒀습니다. 무증상 감염을 미리 가려내 학교를 폐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학교의 시범 사업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가장 먼저 초중고등학교에서 쓰는 걸 검토한다는 발표에 당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증상이 있는 학생은 바로 검사해 볼 수 있어 간편하고 좋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학교 자체에서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바로 검사를 받으면 좀 다른 아이도 감염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정확도가 떨어지는 키트로 학생과 교사 수백 명을 매일 검사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스스로 검사 채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방역하고 자가진단 그리고 유증상자 관리 이런 것들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서 자가검사 키트 도입 논의가 처음 시작된 유흥업소에서도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일주일째 구체적으로 진척된 건 없어서입니다. 진행된 거 없고요. 아직도 계속 논의 중이어서 정확하게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직접 돈을 내서라도 키트를 구해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업소도 있습니다. 지금의 방역 대책을 조금 더 개선할 수만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라도 허용할 수 있다. 반면 4차 대유행 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만큼 밤 10시 영업 제한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팽팽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도 접종률이 아직은 많이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확진자도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서 방역당국은 자가검사 키트로는 진단검사를 대체할 수 없고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서울시와 엇갈리는 모습이라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런 걸 먹고 마시면 코로나19 예방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허위 정보 종종 보셨죠? 1000건 넘게 적발이 됐습니다. 뭐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흑마늘, 도라지부터 시작해서 프로바이오틱스, 크릴오일 전부 다 코로나19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도 몸이 건강해지면 뭐 결국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면서 많이들 사드신 것 같습니다. 한번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매출 규모가 4조 4천억부터 6천에서 9천으로 뻥충 뛰었습니다. 이건 건강기능식품이고요. 그나마 여러분께서 사드신 게 있다면 대부분은 그건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아마 일반 식품들이었을 겁니다. 네, 일반 식품은 기능성을 전혀 인정받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광고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시험과 여러 가지 테스트를 끝낸 다음에 식약처가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크릴오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일반 식품 중에서 수산물 가공품이지 건강기능식품이 절대 아닙니다. 또 최근에 이런 소동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붙잡아다가 요구르트 속에 집어넣으면 죽는다는 연구 발표였습니다. 결국 남양유업 2개월 영업정지, 2개월이면 가장 강한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오늘 공식 통보됐습니다. 마셔서 몸에 좋은 성분이 흡수되고 그것이 항바이러스 효과가 생긴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언론들이 우르르 베껴서 그대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네, 팩트체크 전문 매체인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가 세미나에서 발표한 지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곳이 보도를 하면 나머지 언론들이 그대로 그냥 받아쓰는 관행이 문제다. 질병관리청이 그렇지 않다고 확인할 때까지 언론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의문을 제시하지 않고 취재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동에서 그러니까 언론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현상옥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오염수 탱크를 증설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더라도 오염수 탱크가 더 필요하다는 계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방류를 고집한 일본 정부에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일본은 보관 탱크가 곧 다 차고 이 탱크를 둘 곳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폐로 작업으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해양 방류해 탱크를 치워야 한다는 겁니다. 単価が増加し、敷地がこれ逼迫していることもこれ実であります。 하지만 2년 뒤 실제 해양 방류가 이루어져도 오염수 보관 탱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일본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매년 새로 발생하는 오염수는 약 5만 톤. 하지만 기준치 이하로 삼중수소 농도를 낮추는 것을 전제로 연간 처리할 수 있는 오염수 양은 이보다 적은 약 3만 톤에 불과했습니다. 남은 2만 톤은 탱크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시민단체 등이 진작부터 요구해온 육상 보관 등 대안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セメントと混ぜて固めてそれを処分するというふうな代替案を提案しています.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한국 원전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내보낸다며 사고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어지는 항의 집회에도 민감한 반응입니다. 在韓国日本大使館から韓国政府および現地警察当局に対し座り込みデモの撤去を要請するとともに警備体制の強化を申し入れ適切な対応を要請しているところであり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국내외의 반발은 투명한 정보 공개도 성의 있는 설득도 하지 않은 일본 정부가 자초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들으신 대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국내외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어민들은 해상 시위에 나섰고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는 항의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어선 50여 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상 시위를 벌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하는 겁니다. 배에는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푯말과 길을 달았습니다. 해상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거제 지역 어민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 오염으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방사능에 오염된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그걸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돼서 우리 어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해상 시위에 앞서 규탄 대회도 열었습니다. 지자체도 어민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해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좀 더 이 문제만큼은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민들의 해상 시위는 전남 여수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어선 150여 척이 참가해 일본 정부의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의 주한 일본 대사관과 부산과 제주의 일본 영사관 앞에서도 며칠째 잇따라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염수를 희석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하다. 이런 가운데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결에 협조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미국 정부는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은 상황. 따라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미국에서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이었는데요. 두 정상은 서로 요시, 조 이렇게 애칭을 부르면서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기자회견 모습 잠시 보실까요? Yoshi, thank you for making the long trip to Washington. To open Indo-Pacific by further collaboration and deeper cooperation with Joe. 미일 정상회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오찬을 겸한 대화와 회의 등 3단계에 걸쳐 2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요. 국빈 방문 시 마련되는 만찬은 없었고요. 대신 점심 메뉴가 화제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햄버거가 나왔는데요. 미국 측은 코로나19 탓에 격식을 차린 식사는 대접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상 간 식사로는 격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는데요. SNS에는 감자튀김도 안 주고 콜라도 안 줬다는 비아냥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과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찬으로 햄버거를 먹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스테이크를 먹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햄버거로 식사한 적은 있지만 골프장에서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곤란하다는 미국의 반대에도 스가가 1:1 면담을 고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두 정상은 햄버거를 먹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대화 내내 마스크도 벗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모들이 배석한 확대 회담에서 의료 마스크 위에 검은 마스크를 이중으로 겹쳐 쓴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비판을 의식한 듯 스가 총리는 일본 언론들의 햄버거에 전혀 손을 대지 않을 정도로 대화에 열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SNS를 통해 스가 총리가 만찬을 거절당하고 햄버거와 함께 회담한 모습이 불쌍했다며 일본 외무성은 자존심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스가 총리는 또 백신 업체인 화이자 대표와의 면담도 추진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고 전화 통화만 하는데 그쳤는데요.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들은 미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소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역시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상 간 식사 테이블에 어떤 음식이 오를지 우리 언론들은 회담을 어떻게 보도할지 궁금해지네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 의혹의 뼈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 보고서. 이 보고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여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첩돼 있는데 공수처 직접 수사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립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5월 법무부
당시 제기된 의혹과 조사 결과의 핵심 근거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였습니다. 윤중천이 만났고 친하게 지냈다라고 확인됐던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다수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단원이었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고서와 메모 등 당시 자료를 넘기면서 면담 보고서가 왜곡 과장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가 윤 씨의 진술을 변형하거나 윤 씨에게 질문한 내용을 답변인 것처럼 바꿔 작성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나 윤갑근 전 고검장 접대설, 한상대 전 검찰총장 뇌물설 등도 윤 씨의 불분명한 추측성 진술만 보고서에 썼을 뿐 근거나 물증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정식 조사 전 녹음도 하지 않고 나눈 사적 대화를 기억에 의존해 보고서에 기록했는데 이런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언론에 유출되기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면담 보고서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이규원 검사 부분만 분리해 지난달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쥐고 있던 김진욱 공수처장은 최근 검찰에 재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내부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만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봐도 된다며 검찰에 넘길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공수처는 13명 검사를 임명해 최소한의 수사 인력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관련 사건과 중복될 가능성이 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두고 또 한 번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여당 의원이 과거사위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루 의혹도 제기된 만큼 수사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클 것으로 보여 공수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도 엇갈리면서 진실 게임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계속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성윤 지검장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렇죠. 그거와 관련해서 출국하려는 걸 출국을 또 못하게 막았는데, 그렇죠. 막은 조치가 불법적이었다. 그걸 또 조사해야겠다. 네. 그걸 조사하려고 하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그걸 갖다 무마시켰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의혹의 흐름입니다.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받고 있는 의혹, 시청자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딱 그 부분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는 거를 금지했던 것,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계속 응하지 않다가 이제 17일 날 토요일 날 조사에 응했고요. 출석을 해가지고 뭐 8시간, 9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조사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검찰 간부인데 하면서 안 나가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지만 응하지 않다가 너가 나가겠다라고 응한 이유는 뭐라고? 두 가지 정도죠. 이 범죄가 좀 애매하기도 해요. 본질이 김학의 출국 금지이긴 한데 절차적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당시 반부패 부장을 해서 라인에 있긴 한데 그리고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장이니까 상당히 요직에 있는 사람인데 조사받는다. 상상하기 어려운 그것도 측면이 있는데 왜 이렇게 조사를 받느냐는 건, 이제 조사에 응했냐는 건 한편으로는 기소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기소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것이다라고 판단했고, 뭐 예컨대 최강욱 대표 같은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조사 없이 이제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좀 우려해서 조사에 응했던 걸로 보이고, 조사를 한 게 기소하고 아주 좀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소 부분.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뭐 안 불러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증거로 뭐 다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최근에 와서 이제 기소를 조사 없이 하는 경우가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피의자는 반드시 불러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소가 유력하다는 거는 이제 이거 말고도 증거들이 좀
충분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이 이것에 대해 조사도 받고 또 해명하는 기자 자료도 좀 배포했던 게 요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뭐 생각이 좀 듭니다. 검찰총장 인사를 앞두고 있고 이성윤 지검장도 꽤나 유력한 나름의 그렇죠.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크죠. 사실은 뭐 그 부분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인선 절차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예. 뭐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이성윤 지검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소가 조금 연기가 되거나 기소가 되지 않거나 기소가 돼버리면 인사를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들 때문에 지금 기자회견하고 조사에 응했을 거다라고도 이제 보도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한 6페이지 정도 되는 입장문을 결국 또 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사건의 네. 경위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데 나는 물론 라인에 있기야 있지만 그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 저쪽에서 그거 좀 챙겨서 보고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밑에 사람이 다 보고했고 저쪽에서 답이 와서 그대로 또 윗분한테 보고하고 나는 그런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언급되는 사람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하고 문무일 총장. 검찰국장을 했던 윤대진 전 국장입니다. 두 예. 사람이 직접적으로 한 거지 나는 얘기를 듣고 중간 단계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합니다. 인지를 했지만 조사한 측은 안양지청 자체입니다. 조사를 했고 자신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고 보고받고 그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처리했다. 나는 직권남용자가 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양지청이 수사하고 있던 사안인데 자기 부하가 안양지청에 물어봐서 정리를 해가지고 법무부로 다 보고했다. 그건 나는 보고는 받았다. 네. 그것도 총장한테 보고도 했고 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지금은 법리대로라면 이 말이 하하. 맞다면 직권남용자가 되기는 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윤대진 국장이 그때는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걸 챙겼냐라고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측근입니다. 복잡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소윤 대윤이라고 표현했던 윤석열 전 총장하고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인 윤대진 전 국장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이게 제 라인 얘기하기 좀 그런데 굳이 검찰 내에 뭔가 선이 있다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하고 윤대진 전 국장하고는 아주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당신들하고 같은 편일 수 있는 윤대진 전 국장이 이 사건의 핵심 인사다라고 이제 하는 게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이 얘기하는데 핵심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았고 공개 반박문도 내놨고 하면은 기소할 겁니다라고 했던 검찰이 저 결정하고 이게 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규현 검사가 기소가 됐어요. 공수처에서 하지 말라라고 조건을 걸고 이첩을 시켰음에 불구하고 직권남용죄하고 허위 공문 작성죄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 권리행사 남용죄, 직권남용죄는 사실 법리상 다툼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규현 검사의 기소하고 비추어 보면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도 뭐 검찰이 뜻한다면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놓고 이건 검사가 관련된 사건이면 공수처 담당이 되는 거니까 이제 했는데 공수처는 이걸 받아가지고 검찰이 마저 하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다시 재이첩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났을 때 끝까지 그럼 검찰이 다 하는 거냐? 이 문제군요. 공수처에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 검사들이 뽑지를 못해가지고 지금은 뽑혀져 있는데요. 그렇죠. 수사 인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건 자체를 수사만 검찰이 해주고 수사가 완료되면 우리한테 다시 넘겨라. 그래서 공소권 유보부 재입첩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재입첩을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 아직 검찰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공수처법을 위반해서 기소한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 재판 지금 안양지원에서 재판이 될 겁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되면 판사가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공수처가 기소를 해야 될지 검찰이 기소가 되는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법이라면 공소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이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성접대 의혹을 받았고 그 와중에 외국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걸 못 나가게 한 상황에서 외국으로 나가게 할 걸 왜 못 나가게 했느냐? 거기에 불법성이 있다. 그걸 조사해봐라. 조사하는 걸 왜 막았느냐?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논란을 벌이니까
그럼 도대체 본질인 그 사건은 어디 간 거냐 이런 그렇죠. 의문을 제기하죠. 국민들은 사실은 그걸 잘 몰라요. 절차는 어떻게 지켜야 될지 잘 모르고 실제로 절차를 잘 지키지 못했던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의 예전 사건들 2013년 사건, 예. 재조사 사건, 진상규명 사건 그때 공소시효들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저런 상황까지 생긴 거거든요. 예. 만약 되짚으려면 그거 다 되짚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하나 되짚으면 검찰 검사들 처벌 안 받을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야단 맞아야 될 검사가 지금 이제 이 검사장 얘기는 했는데 예. 조사 1차는 뭐 허술했고 2차도 허술했고 3차는 절반만 했고 그렇죠. 지금 이 비난인데 여기에 책임질 검사들이 그럼 있다는 원래 얘기군요? 같은 지금 이 기준대로라면 그 검사들도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뭐 이성윤 지검장, 이규원 검사 뭐 이런 사람들도 문제된다면 지금 나오고 있죠. 1차 수사 때 조용건, 박정식, 윤재필, 라이린 저 다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제주수사 때도 마찬가지. 유상범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예. 이 사람들이 이 김학의 전 차관을 잘 못 알아보고 해가지고 수사가 미진해서 결국 시간이 다 지났고 나중에 뇌물죄 다른 사건으로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 뇌물죄 부분이 별건이든 건 변론을 하더라도 어쨌든 저때 수사가 제대로 됐고 정확하게만 됐다 그러면 이런 일까지 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을 따지려면 저 부분도 문제가 돼야 되는데 뭐 저 사람들은 뭐 징계조차 좀 안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에 대해서 건설업자가 향응을 제공했는데 건설업자를 불러다 놓고 조사한 과정에서 상당히 허술하거나 일방적인 한쪽에 치우친 조사였다. 또 이것까지 이제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이제 박모 변호사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조작이 된 건지 아니면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이규원 검사 작성한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지 지어냈는지 인위적으로 했는 건지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지. 자꾸 본질에 벗어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예. 성접택이 있었냐 안 했었냐가 중요한 거지 뭔가 서로를 만들고 하는 거는 부차적인 부분이거든요. 다른 쪽으로 계속 논의가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예, 서류를 어떻게 만든 거냐, 규정이 그때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규정 왜 안 네. 지켰냐 이게 아니라 정말 향응 접대를 받으면서 했냐 안 했냐 부패했냐 그게 중요한 이게 거죠. 이제 사실. 중요한 건데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 말고 좀 딴 거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뭐가 지금 중요한 건지 국민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보입니다. 아무튼 뭐 그거 포함해서 전체적인 좀 진실의 어떤 실체가 확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답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헬기가 첫 지구 밖 행성에서의 동력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나사의 화성 헬기 인저니어티 그 이름인데 최초로 지구 밖 행성에서 동력으로 스스로 비행에 나섰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조금 전에 성공한 비행 장면 보고 계신데요. 인저니어티는 조금 전 시험 비행에서 약 3m 높이로 날아올라 30초 동안 제자리 비행을 했고요. 회전한 뒤에 착륙하는 임무를 애초 계획대로 수행했습니다. 화성 탐사 로봇 퍼서비어런스의 하단에 실려 도착한 지 2달 만에 이루어지는 시험 비행인데요. 이번 비행은 지구의 약 3만 미터 높이에서 나는 것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118년 전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에 비견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번 비행 성공을 계기로 더 높이, 더 멀리 나는 4차례의 추가 시험 비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하루 거래액이 국내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의 하루 거래액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비트코인은 1,000만 원 이상의 등락을 보였고요. 정부는 가상화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기준 14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24시간 거래 대금이 약 2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3월 하루 평균 개인 투자자의 거래 금액은 각각 9조 4천억 원, 9조 7천억 원이어서 개인의 가상화폐 하루 거래액이 주식 거래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비트코인은 미 재무부의 조사설이 퍼지면서 1,000만 원 이상 등락을 보여 여전히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하기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지난 16일 8,075만 원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18일 오후 8시 7,02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19일 오후 2시 7,3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비트코인은 미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 성공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So Coinbase is the NASDAQ for cryptocurrencies. And what you have to think about is, there's tons of cryptocurrencies. And the question is, how do you trade against that? And that's what Coinbase does. And they did a lot of business. 국내 거래 가상화폐 가격이 외국에 비해 10% 이상 비싸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국내로 보내 판매한 후 대금을 중국으로 보내는 송금이 급증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비대면으로 중국에 보낼 수 있는 송금 한도를 월 1만 달러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도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가상화폐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고 금융회사들은 자금 세탁 의심 거래를 발견했을 경우 3영업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데다 내일 오전까지 강풍까지 예고돼 있어 산불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우거진 푸른 숲을 위협하듯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경남 양산 오봉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모습입니다. 이번 산불은 다행히 크게 번지기 전에 진화됐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내일 오전까지 초속 20m 이상의 돌풍까지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양간지풍이 가세하며 산불 위험을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과학원은 고성, 속초, 강릉 등 영동 6개 지역과 울진, 경주, 포항 등 경북 동해안 7개 지역에 대형 산불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산불이 발생하면 불씨가 2km 이상 날아가고 확산 속도도 무척 빨라 산불이 크게 번질 확률이 더 커집니다. 특히 야간에 산불이 나면 진화가 어려워 대형 산불로 번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이번 주 등산객들의 화기 소지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폐기물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지역의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불법적인 거래로 의심되는 여러 가지 투기 거래들이 적발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1967님, 누구는 평생 집 한 채도 못 사는데 다른 누군가는 집 10채를 편법을 써가며 투기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당정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9330님, 성남 민심 달래고 싶으면 말로만 여러 대책 꺼내지 말고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이성윤 지검장의 소환조사 소식 전해드렸죠. 2071님, 김학의 전 차관 부실 수사에 대해서 참여했던 검사들과 총장이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813님, 오늘은 4.19 혁명 61주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남녀평등 복무제와 모병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국가 안보, 또 사회적인 여건, 국가 재정, 국민적인 합의, 예비군 민방위제도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죠. 쉽게 꺼내서 갑론을박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슈는 아닐 겁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